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존키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제목에 단독주택을 살까 콘도를 살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시작하는데 사실은 단독주택과 콘도를 같이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용어를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리가 온타리오 부동산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지덴셜이랄지 주거용, 뭐 상업용, 또 무슨 공장을 유지한다든지 뭐 하는 뭐 웨어하우스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인더스트리얼 어떤 프로퍼티가 있을 거고 뭐 여러 종류의 그 용도에 맞는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 우리가 디태치드 하우스다. 또 타운하우스다. 세미 디태치드다. 아니면 아파트먼트다.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먼트, 이렇게 하이라이즈의 고층의 아파트먼트는 사실은 아파트먼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콘도미니엄이라고 불러요. 그 콘도미니엄은 사실은 소유의 형태예요. 소유의 종류로서 분류할 때 소유권을 프리홀드이냐 아니면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콘도미니엄이냐 뭐 이런 형태로 분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다른 분류를 지금 헷갈려서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주거용 여기에 많은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지만 첫 번째 이 주거용을 봤을 때 그 안에서 이 형태의 분류가 아닌 소유권의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거래시 주의사항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온타리오 그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를 이렇게 큰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 프리홀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단독주택이랄지 타운하우스 이런 프리홀드가 있을 거고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으로 소유를 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소유를. 그래서 소유 이런 두 개가 가장 큰 뭐 분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간혹 이제 볼 수 있는 POT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Parcel of Titled Land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이거는 프리홀드와 콘도미니엄의 중간 형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뭐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로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1번 아니면 2번 뭐 잘하면 어쩔 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기는 타운홈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POTL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프리홀드를 이렇게 보면 프리홀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자유로운 내 개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시간에 뭐 리밋도 없고 이거는 그 정해진 땅을 내가 언리미티드로 소유한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내가 다 해야 된다. 약간 이제 뭐 소유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관리와 어떤 그거를 그 프로퍼티를 유지하는 그런 의무 그런 것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 이제 뭐 내용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2023년도에 새로 생긴 뭐 베이컨 뭐 텍스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으면 그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활용하라는 거죠. 근데 약간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베이컨 텍스가 약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뭐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법적인 뭐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시리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에 지금 베이컨트 텍스를 이제 2023년 1월부터 만들어서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뭐 1%에 대한 세금을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보케브러리 뭐 그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이 콘이라는 거는 together 그리고 도미니엄 이거는 뭐 이렇게 지배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함께 지배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각각의 유닛을 개별 소유하는 이 유닛의 주인들이 이 전체를 공동 소유한다.
뭐 그런 의미로 뭐 얘기하면 뭐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콘도 코퍼레이션이 있고 그 콘도 코퍼레이션의 이 보드 오브 디렉터라는 사람들이 이제 선출이 돼요. 그럼 그 보드 오브 디렉터라는 거는 결국 이 각각의 유닛의 오너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변호사를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에 프레지던트를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니지먼트 오피스와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 뭐 이걸 잘 만들겠다 하고 이 정기총회를 애뉴얼 그 주주총회 같은 정기총회를 하게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선출이 되고 그 사람들은 임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이 콘도 코퍼레이션을 뭐 관리하고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예를 들어서 컨트랙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걔네가 5년 동안 컨트랙이 됐다. 그러면 그때 뭐 5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뭐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보드 오브 디렉터의 그런 멤버가 되기 위해서 뭐 일부러 이거를 뭐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빌더들이 이 보드 오브 디렉터의 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그룹들이 와서 그 콘도를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보드 오브 디렉터나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또 뭐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게 날라오면은 뭐 나는 뭐 사실 그거 렌트 주고 있고 뭐 사실 관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콘도 코퍼레이션의 일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디렉터들이 장난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새 콘도가 지어졌을 때는 빌더가 지은 거예요. 빌더. 그죠? 우리는 빌더랑 콘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콘도를 다 지을 때는 커스터머 케어 어떤 서비스를 해요. 내 유닛이 다 돼서 이제 입주를 했는데 가봤더니 뭐가 좀 미비하고 뭘 고쳐야 돼. 그러면은 이 빌더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빌더와 매니지먼트 오피스와의 구분을 잘 못해. 그러다 보면은 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매니지먼트 오피스는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복도를 청소한다든지 커먼 에어리아 있잖아요. 그 커먼 에어리아를 관리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내 유닛의 인사이드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이 매니지먼트 오피스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콘도미니엄은 이 콘도 인사이드에 있는 거는 이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가 아닌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속 안에 있는 파이프 같은 거, 벽 속 안에 있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가서 니네가 우리 콘도 전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파이프에서 물이 새서 내 유닛에 데미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먼저 이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할 거예요. 문제를 발견해 봤더니 그거는 우리 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윗집에서 발생해서 그게 됐으니까 그거는 니네 둘이 알아서 해라 하고 매니지먼트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슈런스를 갖고 있다가 내가 렌트를 줘도 랜드로드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콘도 계약을 리스 계약을 할 때도 그 리스 계약에 그 테넌트 인슈런스를 들게 하죠. 근데 테넌트 인슈런스가 있어도 랜드로드가 백업으로 계약을 하는 게 좋고 특히 자기가 그 소유를 하고 있고 자기가 만약에 자기 아들이 가서 산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 인슈런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인슈런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인슈런스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알아서 해요. 걔네들이. 저쪽에 그
자동차 보험 회사랑 내가 예를 들어서 뭐 TD 인슈런스를 갖고 있더라도 뭐 저쪽은 대자댕이다. 그래도 그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돈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인슈런스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일이 복잡해져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인슈런스 얘기는 아닌데 뭐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런 소유의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분업화가 돼 있어요. 책임질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콘도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쪽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집이 완성이 돼서 입주를 했는데 안 되는 거, 뭐 아직 여기 캐비넷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는 빌더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가서 얘기를 해. 그러면 또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알았어 일단 한번 알아볼게. 일단 받아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랑 내 집안에 있는 것들. 그거는 빌더가 해줘야 돼. 빌더가 해주는 거는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POTL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POTL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은 요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요만큼의 타운하우스의 주인이에요. 근데 요 타운하우스랑 요 뒤쪽에 있는 타운하우스랑 사이에 뭐 조그만한 길이 하나 있어. 아니면은 요쪽이 지금 무슨 조그만한 콘도 코퍼레이션의 소유한 공동 소유인 뭐 조그만한 파켓이 하나 있어요. 뭐 정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애들 놀릴 수 있는 뭐 놀이터 같은 게 하나 있어. 그럼 그 땅은 누가 소유할 거예요? 시티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뭐 분양된 노르스역의 M2M 콘도를 보면 그 옆에 왜냐하면 소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와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콘도 코퍼레이션의 소유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콘도 코퍼레이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큰 길가에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베이뷰 길이다. 큰 길가에 있는데 그 앞에 베이뷰를 바라보고 있는 타운홈을 내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베이뷰 길은 누구 소유겠어요? 시티 소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티에서 여기에 눈도 치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이뷰 길이 아니라 뭐 어디 그 큰 이런 타운하우스 단지길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파킹 에리아가 있다. 공동으로 쓰는 파킹 에리아가 있어요. 그 땅은 누구 땅이겠어요? 그 땅은 콘도 코퍼레이션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홀드와 이 콘도미니엄의 중간 형태로 해서 이 땅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런 공동으로 쓰고 있는 커먼 에리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내야 돼요. 근데 이 관리비가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콘도가 관리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콘도의 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쓰는 거에 대한 포션을 내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나한테 뭐 어떤 관리비라고 정해서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보드 오브 디렉터에서 보드 오브 디렉터는 내가 선출한 거예요. 내가 선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산을 해봤더니 2023년도 뭐 5월부터는 지금 받고 있는 400불로는 안 되겠다. 450불은 줘야지 이게 뭐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쓰는 여러 가지 뭐 청소 비용, 뭐 쓰레기 치우는 비용, 또 어디 보니까 옆에 뭐 지금 뭐 한번 이게 벽에 다 금이 가가지고 거기를 좀 고쳐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관리비에. 근데 그거를 단순히 내가 돈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안 쓰나요? 물론 뭐 자기가 몸으로 다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눈도 다 치우고 잔디도 다 깎고 또 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또 따로 내죠. 시티에다가.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요. 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벽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또 지붕이 뭐 한 15년 돼서 내가 갈아야 돼요. 그럴 때는 돈이 한 번에 한 돈만 불이 깨져버려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400불 1년 내봐야 4,800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2, 3년 내야지 그게 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프리홀드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소유를 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관리 하나도 안 한다면 뭐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 집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뭐 물이 막 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리홀드가 지금 자기가 계속 튼튼한 몸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 프리홀드가 좋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노년층도 생기고 특히 젊은 층 지금 이제 20대 뭐 젊은 층들이 과연 그거 뒤에 잔디 깎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눈도 치워야 되고 물론 뭐 이제 돈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콘도미니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쓰고 그 비용에 대해서 분담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 프리홀드 이 두 번째 이 콘도미니엄에 대한 거, 세 번째 POTL 이거에 대해서 이거 리갈 디스크립션을 보면 리갈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면 내가 등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 단독주택 그러면은 거기에다가는 뭐 랏 10에 뭐 어디 하면서 이 도시가 나오고 그런 거가 나와요. 요게 이제 프리홀드에 대한 거고 아까 얘기한 프리홀드와 콘도미니엄의 중간 형태 이 POTL 같은 경우는 이 똑같아요. Part of Lot 10 여기에 이게 쭉 똑같이 가다가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in the common element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common element에 그거에 undivided interest가 있다. 쪼갤 수 없는데 내가 그 뒤에 아까 얘기한 그런 공동으로 쓰는 뭐 파킹랏이랄지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길이랄지 그거에 대해서 undivided interest가 있고 interest가 있다는 얘기는 또 그거에 대한 관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조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약간 관리비가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커뮤니티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콘도미니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콘도미니엄은 유닛 뭐 123, 레벨 5 이거는 5층에 유닛 123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내가 파킹이 있다 그러면 유닛 뭐 얼마에 뭐 레벨 B, 뭐 AB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콘도 코퍼레이션이 이게 9876이라는 콘도 코퍼레이션이에요. 콘도 코퍼레이션에 거기에서 나는 유닛 레벨 5에 유닛 123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말한 이 소유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지금 아까 단독주택을 살까 콘도를 살까 이런 약간 다른 분류에서 나온 텀을 믹스해서 쓴다 이거예요. 이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형태의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콘도미니엄은 이런 공동 소유이다 보니까 모든 종류가 있어요. 뭐 커머셜 콘도미니엄도 있고 우리가 어떤 플라자에 들어갔더니 이런 유닛들이 쭉 있어요. 중간에 파킹랏이 있고 그런데 그 유닛들은 똑같이 각각 소유의 주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유주가 따로 있고 파킹랏이랄지 뭐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콘도 코퍼레이션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뭐 어떤 콘도 밑에 있는 그런 콘도미니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플라자 형태의 콘도미니엄도 있고 또 인더스트리얼 이런 콘도미니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형태는 이 콘도미니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소유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에 또 붙일 수 있다. 커머셜에도 붙일 수 있고 주거용에도 붙일 수 있고 또 타운하우스 같이 이런 주거용에도 붙인다. 그 종류에 맞는
어떤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사실은 이거를 요 하나하나가 진짜 이 그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은 그냥 총괄적으로 총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를 할 때 프리홀드와 콘도미니엄은 거래 자체가 달라요. 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콘도미니엄에서는 내가 여러 요 유닛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공동으로 소유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홀드는 내가 요 땅을 사는 거니까 요 땅이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은 거기 땅에 세워진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가, 잘생겼나, 그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리홀드, 예를 들어서 프리홀드라는 건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게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타운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세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할 때는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다르다, 콘도와. 근데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를 프리홀드라는 걸 거래를 생각해 보면 분양이 있고 부동산의 어떤 판매에 대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냥 유스드, 중고 거래. 그게 일반 거래죠. 부동산의 중고 거래. 근데 이거는 새거는 분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프리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컨스트럭션 되기 전에 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든 간에 하여튼 새로운 것들, 새 집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저기 리치몬드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포 세일. 그래서 이제 빌더가 이제 그 집을 지어서 파는 세일즈 오피스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거기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근데 이거 또 거기 세일즈 펄슨이 이거 하나 남았다고 자꾸 옆에서 부추겨.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행 빨리 가서 사인 쭉 해버렸어요. 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프리홀드라고 하는 거는 거래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콘도를 분양할 때 10day 쿨링오프 피어리드라는 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프리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프리홀드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10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인하면 땡. 진짜 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콘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그 홈스탠다드 부동산에 많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계약서를 보고 요새는 다 더키 사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 사인으로 와요. 그러면 이메일로 해서 볼 수도 없어. 그럼 일단 사인을 해.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이제 내 변호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리뷰해봐. 별거 없나. 그럼 변호사가 쭉 리뷰를 해볼 수 있어요. 해보고 봤더니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으니 이걸 좀 더 클리어한 게 좋겠다 하고 우리 변호사가 빌더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빌더가 여러 가지 이거 보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굉장히 굉장히 걔네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이러면은 야 귀찮게 하지 마, 여기 줄 섰어, 너 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줘, 너 이렇게 와, 할라마 하고 말라마 배짱 장사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다 웬만하면 물론 아주 시리어스한 건 안 되겠지만 우리 요청을 좀 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10일 동안 리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세일즈 오피스에서 가서 사인한 거 그거는 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는 걸 사인한 거예요. 100만 불짜리를. 그거는 굿럭.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홈스탠다드 에이전트한테 바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잠깐 wait. 그 계약서를 먼저 줘.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먼저 그 변호사가 리뷰를 하는 거예요.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흥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해서 항상 먼저 우리 그 중개인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참 인식이 잘못된 게 한국식 복덕방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받아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부동산 중개인이 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빌더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또 약간의 아주 작게라도
뭐 하다못해 뭐 얼마라도 커미션을 주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려면 본인이 그거는 알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첫 번째로 중개인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계약서를 어떻게 리뷰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거는 이 디파짓이에요. 프리홀드와 콘도미니엄의 큰 차이는, 이 콘도미니엄은 콘도미니엄 액트라는 게 있어요. 법률로 이거를 딱 지정을 해놨어요. 10일간의 쿨링오프 피해를 줘야 된다. 아까 얘기한. 그 다음에 이 디파짓은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보관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콘도 뭐 해보신 분 다 알 거예요. 빌더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물론 빌더가 그 콜렉트를 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 payable to 무슨 ABC LLP라는 데가 있어요. 인트러스트. 그건 뭐냐면은, 이 법으로 그거는 이 돈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는 디벨로퍼가 막 이렇게 짓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 프리홀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프리홀드는 돈을 빌더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프리홀드를 하다가 빌더가 부도가 날 수가 있죠. 뭐 요즘에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랑 먼저 상의를 해야 돼요. 그 뭐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할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프리홀드를 짓는 빌더들이 다행히 여기 세 번째 나온 이 테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온타리오의 한국말로 하면 일종의 보증보험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 데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돈이 지켜지는 거죠. 그렇지만 테리온에서 지키는 거는 이 프리홀드의 맥시멈은 10만 불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10만 불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디파짓이 요즘에 뭐 웬만하면 뭐 타운홈이 15만 불, 뭐 어떤 데는 뭐 진짜 200만 불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10%는 디파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15만 불이다. 그럴 경우에 진짜 월스트 시나리오 빌더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10만 불은 뭐 여러 뭐 우여곡절을 겪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돈을 돌려받는데도. 하지만 10만 불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근데 5만 불은 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에이전트를 또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빌더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요, 먼 훗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분양하는 이 업체도 뭐 예를 들면 뭐 타운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짓는 빌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맨키스 같은 경우에도 로라이즈를 지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또 무슨 뭐 메디슨 같은 그런 데서도 그런 프리홀드 타운홈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회사들에서 진행되는 그런 거는 안전하겠죠, 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빌더를 많이 봐야 된다.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뒤에서 다 자세하게 얘기를, 이건 강론에서 해야지 이걸 총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소유권 종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리온 지금 얘기했잖아요. 테리온이 이 프리홀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빌더들이 있어요. 뭐 집을 한 두세 개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이 테리온을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짓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뭐 다 고칠 거 다 고쳐주고 할게. 그렇지만 아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분양의 어떤 테리온에서 그 10만 불에 대해서 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빌더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어서 뭐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이 하우스를 지는데 네가 이거를 일단 300만 불에 사.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지어줄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HST라는 게 있어요. HST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는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가 그냥 가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가세라고 하는 거를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잘 알아요.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고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는 총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이 차액에 대해서 정부에다 갖다 주는 돈이죠. 여기에서 그 HST도 모든 거에 HST가 있어요. 모든 거에. 부동산에도 HST가 있는데 새 집에는 부동산 거래가 있는데 이 HST가 있는데 이 헌집에 대해서는 HST를 그냥 면제해 준 거예요. 면제지 모든 거에는 있어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무슨 전화기를 산다, 뭐 하다못해 뭐를 이 온타리오에서 조그마한 거 1불짜리를 뭘 하나 해도 13%가 붙어요. 이 온타리오에서. 근데 면제 품목들이 있어요. 빵, 뭐 주식 같은 거, 뭐 쌀, 집인데 유스드 집. 그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모든 것에 대해서는 HST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집에 대해서는 HST가 있어요. 이 프리홀드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 빌더가 뭐 조그만한 빌더가 장난을 쳐서 뭐 HST는 뭐 네가 알아서 한다. 아까 그 깨알 같은 거에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0만 불짜리를 했는데 엑스트라 13%면 얼마예요? 100만 불에 13%면 13만 불이죠.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빌더는 그 HST를 다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ST에 대해서 뭐 따로 그렇게 고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콘도미니엄 우리가 거래하는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HST를 넣어준다. 근데 뭐가 빠지냐? 정부에서 리베이트 받을 수 있는 포션은 빼고 넣어줘요. 그게 얼마냐? 기본적으로 온타리오에서 48만 불이 넘어가면 그냥 24,000불이에요. 48만 불이나 3밀리언이나 다 24,000불이에요. 그 24,000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주는 리베이트 24,000불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홈으로 쓰면 정부에다가 이건 내 집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셔 하고 하면 24,000불을 돌려줘요. 바로 서류상 돌려주기 때문에 뭐 내가 내고 엑스트라로 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뭐 이걸 렌트를 주는 인베스트먼트용으로 샀다. 그러면 24,000불을 먼저 냈다가 렌트를 주면 렌탈 어그리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첨부해서 임대용 임대주택 이거 달라요. 돈을 여기서 받냐? 이 항목으로 받냐? 이 항목으로 받냐? 이게 두 개가 다 달라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강론에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24,000불 냈다가 렌탈 어그리먼트를 첨부해서 그쪽에 이제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그 돈이 이제 몇 달 후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콘도를 샀을 때 이 HST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거나 뭐 렌트를 줬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그냥 뭐 속된 말로 꼼수를 쓰지 않은 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년. 1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엔타이 플리핑, 뭐 플리핑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샀다 팔면서 차액을 보는 거. 사실 이제 부동산이 거래가 막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1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이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이걸 플리핑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힘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리베이트 준 HST까지 너 토해내. 네가 뭐 나는 이게 네가 프라이머리 홈으로 산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줬는데 이거 뭐 5개월 만에 준 거는 이걸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안 돼 하고 준 돈 돌려줘 하고 이제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샀으면 클로징하고 1년은 있어야 된다. 콘도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2018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2023년도에 뭐 클로징이 됐어요. 나는 사실 5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클로징이 된 건 2023년이면 여러분들이 어큐펜시가 아니에요. 파이널 클로징.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온 거.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뭐 괜히 쓸데없이 하지 마라. 오히려 뭐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거를 분양을 받아야 돼요. 이 프리홀드의 매매와 우리 콘도미니엄의 어떤 매매, 내가 말하는 매매라고 하는 거는 유스드, 중고,
살던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하우스도 중고가 있고 새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흔히 하다가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에요. 왜 이 새 분양 콘도가 옆에 지금 파는 이 콘도보다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 아니 여러분 새 차가 비싸요? 예를 들어서 10년 된 중고차가 비싸요. 왜 값이 같아야 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문을 하는 거예요. 우문.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당연히 한 20% 정도는 더 비싸야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또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와 주변 가격보다 뭐 5년이 지나고 보니까 값이 더 싸진 거예요. 근데 분양할 당시 시점에 가면 그 가격이 그 주변 가격보다 비싸다. 새 집이 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새 집이 어떻게 더 싸요. 유스드랑 브랜뉴랑 여러분 같으면 뭘 사겠어요. 이 전화기가 제가 산지 이게 뭐 불과 2년 됐는데 또 뭐 새로운 전화가 나왔다고요. 그게. 그래서 내 전화를 갖다 주면 800불을 쳐준대. 삼성에서. 그리고 새 전화기는 2,000불이야. 2배야. 근데 사실 이 전화기는 멀쩡하거든. 지금 펑션도 잘 돌아가요. 아무 저것도 없는데 요거는 800불의 가치밖에 없고 그건 새 전화기는 뭐 조금 뭐 새로운 혜택이 어떤 뭐 기술이 더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2,000불이에요. 그러니 그거는 납득이 되는데 왜 새 집과 혼집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그렇게 해보시라. 그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리홀드는 결국은 그 땅을 잘 봐야 되겠죠. 그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뭐 요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 옆에가 침범을 했는지 이 뒤에 무슨 이지먼트라는 게 있는지 이지먼트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타운하우스 프리홀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옆집에 있는 주차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 땅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랄지 이 건물이 이 소유와 관리가 결국은 내가 이제 앞으로 그 관리를 해 걸 거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뭐 저 지붕은 새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뭐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땅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콘도미니엄은 내가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고 그 유닛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닛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내가 또 소유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콘도 이 전체 어메니티 아니면 이 콘도 코퍼레이션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스테이러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이 콘도 코퍼레이션에 대한 서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콘도 코퍼레이션에서 뭐 지금 뭐 빚이 있어.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가 거기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토론토 콘도 코퍼레이션이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간혹 보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콘도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소송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콘도 코퍼레이션에서 이 빌더를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네가 처음에 이 하수구를 제대로 이게 건설하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거는 네 돈으로 이걸 다시 고쳐줘야 된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콘도 코퍼레이션을 뭐 소송을 건다든지. 근데 이제 그걸 리뷰를 하다가 소송권이 있다 그러면 이 바이어들이 움찔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소송을 건 거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내가 소송을 당했다. 그건 다른 얘기죠. 내가 소송을 왜냐하면 여러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내가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이 콘도 코퍼레이션에 돈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 집주인이 관리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엉망이 되겠죠. 하우스는 사놨는데 돈을 탈탈 털어서 하우스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돈이 없어. 뭐 관리가 안 돼. 뭐 저기 물 줄줄 새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콘도 코퍼레이션에. 그래서 이게 콘도 코퍼레이션에 돈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얘네가 뭐 스페셜 어세스먼트를 해서 나한테 돈을 왕창 앞으로 걷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가장 좋은 그거밖에 없어요. 가장 똑똑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걸 모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한테 이런 거를 잘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총괄적인 얘기를 했어요. 총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총괄적인 뭐 얘기로는 이 총론 갖고는 여러분들이 뭐 전체에 대해서 흐름을 알 수는 없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흐름에 대해서 이게 소유권이 이렇게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거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고 또 좀 새롭게 그거에 대해서 만들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구독을 해야지 새롭게 영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놓치지 않고 뭐 구독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가능하면 구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프리홀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콘도미니엄에서는 아까 얘기한 이게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더 안전하고 이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